호흡, 불안감에 빠진 나를 구원하려면 잠들기 전엔 최대한 지루할 것 같은 채널을 틀어놓는다. 편집 포인트가 거의 없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내가 하등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날 자장가 용도로 틀어놓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잠들려던 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바로 명상에 관한 강연이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급하게 메모하며 볼 정도로 흥미로웠는데 기나긴 명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차지하고서라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 보려 한다. 내가 명상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이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있다면 명상에 있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강연자는 시청자들에게 명상을 권유하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 보라고 했다. 그래도 한두 번의 선행 연습이 있어서인지 이번엔 제법 집중이라는 걸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이완되는 경험을 살짝 했다. 명상을 했을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초보에게 권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즉 완벽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호흡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란다. 명상의 목적은 늘 부유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는 데 있다. 이런 생각들 중에 대부분은 미세하게라도 과거나 미래에 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또는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 참 아이러니하다. 오직 현재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인데 정작 생각은 주로 미래나 과거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겪어온 것들로 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피어오르는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티베트 승려들처럼 명상의 고수가 아닌 이상 보통의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을 순 없다. 그럴 땐 가만히 숨을 쉬며 그 생각들을 바라보라고 한다. 신기한 것은 걱정을 하고 있는 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스트레스가 반은 넘게 사라진다는 거였다.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어쩌면 명상은 그걸 위해 하는 걸지도 모른다.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너무 무서울 때 내가 하는 습관이 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제작진을 떠올리는 거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코너에 몰린 듯 두려웠던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영화가 너무 무섭지 않아서 걱정일 지경이 된다. 그럴 거면 왜 무서운 영화를 볼까 싶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란 소리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주인공들은 언제나 갈등을 겪고 위기에 빠진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드라마를 즐기게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들의 엔딩을 작가가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 주인공들은 대체로 작가로 인해 구원받고 보상받으니까. 나의 인생을 극으로 본다면 작가는 나고 주인공도 나다. 작가가 위기에 빠진 주인공 곁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발을 동동 굴러선 안 되는 법이다. 걱정에 빠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작가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회차로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순리에 모든 걸 맡기는 것. 생각에 갇혀 잠 못 이루는 밤. 긴 숨을 쉬어보자.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만 집중해보자.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걱정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만히 숨을 쉬며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된 다음 주인공을 위해 최선의 다음 화를 써내려 가 보는 거다. 주인공이 방치될 순 없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너무 내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둘 다 본인한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것 모두 양날의 검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의식을 조절하려고 해요. 뭐가 너무 잘 됐을 때 뿌듯함이 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자의식 조절에 성공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어떤 노래가 잘 됐을 때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작곡가와 가수와 제작자와 팬들과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서 잘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가 너무 잘해서 성공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의 함정이 뭐냐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다 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가사를 이상하게 써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속상해 했는데 남편이 의외의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만이야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 못했다고 큰일이 되고 말고 할 게 아니지. 그 이후로 뭘 해도 내 탓을 심하게 하지 않고 잘 됐을 때도 너무 오만해지지 않고 적절하게 파도를 타듯이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쳇바퀴를 굴리다. 일상의 반복이 알려주는 특별한 하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쳇바퀴 속에 돌고 있었군. 써니힐의 배짱이 찬가 가사 중 일부이다. 내가 쓴 가사이지만 나는 정작 쳇바퀴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임을 고백한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이라는 말은 주로 비관적으로 쓰인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순간 설렘과는 이별이기 때문이다. 연애도 음악도 다음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지루해진다. 또한 패턴이 남발되는 클리셰 범벅인 드라마는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태도는 의외로 이런 관용구들이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쳇바퀴라는 표현이 인생을 비관하는 용도로 쓰이면서부터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것은 멋도 맛도 없는 시간의 배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쳇바퀴 같은 삶은 얼마나 불행한 걸까? 인간은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 안정이 오면 회의감을 느낀다. 나는 내심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스케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가 어딘가 잘못된 것만 같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 다채로워 보일 수 있지만 내 일상은 요일별로 정확히 정해진 루틴으로 반복된 지 오래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 때문에 이 쳇바퀴가 문득문득 숨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떠올리는 건 언젠가 깨달은 이 생각이다. 나는 이 쳇바퀴를 만들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 예측 불허의 내일이 펼쳐져 있는 시간이 막상 그곳에 있을 때는 주로 암담하다. 아마도 이건 내가 모험가 유형이 아닌 성향 탓일 수도 있겠지만 불안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알 수 없는 내일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가 별난 건 아닐 것 같다. 단지 쳇바퀴라는 단어가 가진 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특별한 하루라는 것은 평범한 하루들 틈에서 반짝 존재할 때 비로소 특별하다. 매일이 특별할 수는 없다. 거대하게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 있어야지만 잠시 그곳을 벗어날 때의 짜릿함도 누릴 수 있다. 마치 월요일 없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기특하다. 나의 존엄을 가꾸어 나가는 일. 핑클의 캠핑클럽을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다. 캠핑카를 운전하던 이효리가 갑자기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꺼낸다. 얘들아, 아까 우리 자전거 탈 때 너네 그늘에 있으라고 내가 그늘 좀 밖에 있었던 거 알아? 나는 내가 너무 기특했다. 이런 기특한 순간이 많아지면 그게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 글로 적으니 너무 생색을 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효리 특유의 넉살이 섞인 유쾌한 장면이었다. 어렴풋이 품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말해줄 때 오는 쾌감이 있다. 내게는 이 장면이 그랬다. 몇 년을 주기로 단어는 유행을 탄다. 힐링, 웰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시대가 어렴풋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 제목이 붙어지면 그 단어는 한동안 수많은 문화를 지배한다. 요즘 그런 단어가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큼이나 크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로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졌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는 쌓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견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버릇하는 게 위험한 이유다.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대견한 순간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다.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는 것, 어리숙한 알바생의 실수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소소한 말을 건네는 것,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 등등의 사소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다. 나의 존엄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결코 거창할 필요만은 없다. 존엄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에 창씨 계명과 맞서고 인권운동에 삶을 바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존엄한 사람들은 일상 속 하찮은 순간들이 정갈한 이들이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해서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 않았던 깨알 같은 장면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요히 자신을 토닥여 주는 습관을 가져보자. 사랑. 저는 유년기에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란 케이스였어요. 그것이 커다란 아픔이나 상처를 남기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 연애의 불안정함이 있었어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질겁한다든지 굉장히 어른스럽길 바라곤 했죠. 그런데 제가 자각을 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내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연애를 통해 지속해서 같은 문제로 발현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을 방치되어 있던 모습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태로의 사랑이든 마찬가지예요. 로맨스이든 아니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똑바로 마주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살게 하는 존재. 중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공중에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력은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꾸는 악몽 중 하나가 저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상이죠. 이과분들이 들으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겠지만 저는 중력이라는 작용이 반드시 지구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나의 발을 땅에 붙이고 살게 하는 존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과 지구,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장력이라는 것은 인연과도 관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복. 저는 항상 행복은 막 까먹는 스낵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느껴야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나중에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지나가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엄청난 행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이름 모를 카페였는데 내 입맛에 딱 맞는 라떼를 만났을 때도 이거 진짜 오늘 지금 이 순간 잊지 말아야 해 라며 피부에 저장하듯 그 순간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당장 그런 사소한 쪽지 같은 행복 있잖아요. 그런 걸 따서 야금야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음악은 때로는 마법 같아요. 그냥 집 앞에 빵 사러 나갔다가 들려오는 중에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면 제 앞에 장소가 뮤직비디오가 되어버리거든요. 별거 없는 내 하루가 그 한 곡으로 인해 영화처럼 변하는 거예요. 향기. 흔히 향기에는 기억이 함께 담긴다고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카시아 향을 맡으면 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5월의 날씨가 떠올라요. 이렇게 향을 통해 내 안의 감정, 기억이 생생하게 되돌아오는 것을 플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향기가 기억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는 거죠. 지금 어떤 향기가 생각나시나요? 좋은 기억들만 켜켜이 쌓인 곳에서 반복적으로 맡은 냄새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잡초. 우리는 흔히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예쁘지 않은 풀을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언어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대요. 그들은 모든 식물과 동물에는 각각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작물과 잡초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살다 보면 유난히 내가 잡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 그럴 때 인디언들의 생각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세상에 존재 이유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을 테니까요. 완벽의 비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의 창업자인 에드윈 캔멀. 누군가가 매번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의외였어요. 어떤 작품이든 시작할 땐 다 형편없죠. 매일 하는 회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사실 대부분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하면서 더 분명한 형태로 진화하니까요. 실제로 픽사에서는 처음 나온 작품의 초안을 대부분 버린대요.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에게 배웁니다. 결국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하늘에서 떨어진 능력이 아닌 열정과 끈기라는 걸요. 위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곡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혹은 지금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는 빛나고 있어. 이런 식의 곡도 있지만 마치 화자 자체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굉장히 평정심을 갖고 싶지만 결국 나는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다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이고 아픈 비극적인 그런 표현에서 묘하게 위로나 공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작사가로서 어느 시점에 깨달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위로를 준다고 함은 자고로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가사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사 속의 화자가 자신들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더 위로를 느끼더라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올해 12살이 된 전희수 어린이는 8살 겨울방학에 첫 동화책을 그린 꼬마 화가입니다. 전희수 어린이가 10살에 그린 한 그림 속에는 사자와 사슴이 다정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린 이유에 관해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원래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불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10살 어린이의 눈에 비친 사랑이란 그런 거겠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들기던 어른들의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향수를 좋아한다. 20대 초반부터 향수를 뿌리고 모았다.
가성비충이라 고가의 명품 향수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프랑스 향수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청록색 병이 인상적인 향수. 그 향수병은 아직도 본가 내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다. 그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향기를 맡으면 찬란했지만 고된 나의 20대가 떠오른다. 그 당시 나는 학원에서 파트 강사로 일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였다. 매일 아침 10시에 독서실에 가 전공 공부를 하고 오후 3시가 되면 학원에 출근해 강의를 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었다. 그때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기 위해 돈만 벌다가 지나가 버린 내 20대가 너무 아깝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 향수의 향기를 맡으면 20대의 나를 만날 수 있어 너무 설레고 슬프다. 이번 설 연휴에 본가에 가면 그 향기를 맡으며 추억에 잠겨볼 생각이다. 음악은 정말이지 마법 같다는 표현에 공감한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들었던 그 시절로 타임슬립 되는 듯하다.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라는 노래는 첫사랑과 이별했던 그날로, 정재욱의 잘가요 라는 노래는 복학생 선배와 헤어진 그날로, 원몰 찬스의 널 생각해는 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전남친과의 전화통화 속으로. 이 노래들 말고도 너무 많은 노래들이 나의 어느 한 장면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래서 난 노래를 들으며 지금은 아름답고 소중하기만 한 추억들을 떠올려 본다. 몇 년 전 운전을 하다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을 듣고 마음이 울컥해진 기억이 난다. 라디오의 사연인 즉슨 올해 입학을 한 딸을 둔 엄마의 사연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올해 처음으로 학부형이 되어 운동회에 가게 된 마음을 적은 내용이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연관성이 있었는지 난 우리 엄마를 떠올렸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엄마의 나이가 33살. 그 당시 내 나이보다도 어렸다. 문득 생각해보면 33살의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 나이에 우리 엄마는 학부형이었고 한 남자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맏딸이었다. 갑자기 나의 현재와 대비되어 어린 나이에 많은 역할을 짊어져야 했던 젊은 우리 엄마가 측은하게 느껴져 눈물이 흘렀었다. 그녀의 고단하고 힘든 삶에 이제 남은 날 동안에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본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자주 타셨다. 지금도 그렇고. 차를 타면 안 되냐고 말해봐도 오토바이가 편하시단다. 설득되실 분이 아닌 걸 알기에 조심해서 타시라 말할 뿐. 하지만 가끔 날씨가 궂은 날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비 오는 날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를 길가에서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 그 모습이 서글프다. 오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퍼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말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고 목 놓아 울고만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알고 있지만 평생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다.